네, 계속해서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원통형자 표기로 표현한 값을 암페어 법칙 수식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각각 대입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C1의 폐경로 우리가 적분값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H 값은 이제 뭐가 되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C1에 대해서 우리가 H 파이의 햇으로 우리가 원통형자 표기에서 표현할 수 있고요. DL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DL 벡터는 로 D 파이 얘는 각각 뭐죠? 로 D 파이 얘는 스칼라 값이죠. 네, 단위 벡터의 성분 크기예요. 얘가 단위 벡터가 될 거고요. 두 개를 어떻게 주는 거죠? 네, 두 개를 내적해 주란 얘기죠. 내적이 어떻게 됩니까? 내적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단위 벡터 성분 파이 각각 성분은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죠? 그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나머지 성분들은 없죠. 로 벡터 성분, 그 다음에 Z 벡터 성분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H 파이의 로우의 D 파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C1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C1의 경로가 로우 값으로 우리가 교정되어 있을 때는 C1의 경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D 파이 미소 각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소 각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미소 각도가 0도에서 2파이 각도까지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C1의 닫힌 폐경로를 이제 우리가 각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로우 값을 고정시켜 놓고 이 경로라는 건 파이 값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1의 경로라는 거는 이 DL 벡터 기준으로 해서는 C1의 경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 D파이 기준으로 미소 각도 기준으로 해서는 0도에서 2파이까지 얘를 돌리면 그럼 C1의 경로가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C1을 0에서 2파이까지 D파이 미소 각도 기준으로 해서 풀 수 있고요. 자, 여긴 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둘 다 모두 스칼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 그냥 적분값이에요. 스칼라 적분이니까 어떻게 되죠? 자, H파이와 로우라는 값이 그렇죠? 파이 값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각도가 돌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H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파이는 H값에 결국에는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죠.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이 점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전류가 여기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으면 각각의 지점이 다 대칭적이죠. 원점에서 다 대칭적이니까 이 지점이나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원에 대해서 봤을 때 다 모두 대칭적입니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H의 값이 모두 같겠죠. 크기가. 방향만 다르겠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원통형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H의 크기는 모두 동일할 거예요. H 파이는 항상 상수로 주어질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H의 크기가 경로 C에서 모두 일정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우 값도 마찬가지죠. 로우 값도 0도에서 2파이 각도 다 돌아가는 각도 동안 로우도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어떤 도선 내부에 로우의 어떤 지점 로우라는 변수를 두고 이렇게 놓은 거죠. 변하지 않죠. 파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로우 값이 파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따라서 얘네들은 뭐예요? 파이에 대해서 상수입니다. 상수면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상수 값이 그럼 그냥 2파이가 앞으로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2파이에 순서 바꿔서 로우를 먼저 쓰면 H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좌변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통형자 표기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파이 로우에 H파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변에 있는 부분. 우변에서는 뭐죠? 암페어 법칙의 우변은 I1. I1은 뭐냐면 저기서 파란색 경로 C1 내부를 지나는 총 전류의 양이에요. 전체 도선을 지나는 전류의 양은 I였어요. I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반지름이 로우인 요 원을 지나는 이 내부를 지나는 총 전류의 양은 얼마냐? 그게 I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할 것이 우리가 C1 내부를 지나는 내부에 둘러싸인
전류예요. 총 전류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그 I1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죠. 도선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 I가 흐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도선 내부라고 우리가 요 추가할게요. 명확하게 위해서 도선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 I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면적에 대해서 지나가는 전류 I1의 양은 C1 내부에 흐르는 전류 I1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면적에 비례하겠죠. 전체 도선의 면적에서 C1 내부의 면적으로 우리가 전류 I를 나눠주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전체 면적은 뭐죠? 도선 면적은 반지름이 B였으니까 파이 B 제곱분의 파이 로우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전체 전류의 양은 I였죠. 파이 B를 지나가는 파이 B 제곱 면적을 지나가는 전류의 양은 I였으니까 우리가 내부에 둘러싸인 전류 I1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I1의 값과 2파이 로우의 H파이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파이 로우의 H파이는 파이 B제곱의 파이 로우의 제곱 I와 같은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H파이를 로우의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죠. 로우가 어떤 지점에서 H파이가 얼마가 되느냐를 구해주는 거니까 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2파이 로우분의 요놈 해주면 2파이 로우로 나눠주니까 파이 B제곱에 2가 남고요. 로우 제곱에서 로우가 하나 없어지고 파이도 없어지겠죠. 2파이 B제곱분의 로우에 I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H파이 값이 이런 상수 값으로, 이런 스칼라 값으로 주어졌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H라는 벡터는 뭐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H 벡터는 우리가 2파이의 B제곱분의 로우의 I 단위 벡터 파이를 포함해서 단위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요게 뭐예요? 로우 값이 언제일 때? 로우 값이 반지름 B보다 작은 도선의 내부에서의 총 전개의 크기와 방향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도선 외부에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선 외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개를 구해 봅시다. 도선 외부를 구하면 도선 외부는 우리가 로우 값이 B보다 클 때를 살펴보는 거죠. 로우 값이 B보다 클 때를 살펴보는 거니까 전체 B라는 반지름을 가지는 이런 도선이 있으면 그거의 외부에 우리가 로우라는 이런 폐경로를 우리가 논다는 거죠. 이런 로우라는 폐경로를 우리가 논다는 거죠. 총 길이 로우라는 폐경로를 도선 외부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외부에서는 자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전류가 여전히 어떻게 흐르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 점에서 이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랬을 때 자개는 그거의 접선 방향으로 항상 만들어지죠. 회전하는 방향인데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가 H 벡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경로를 우리가 새로운 폐경로 C1이라고 합시다. C2라고 합시다. 폐경로 C2라고 놓을게요. C2를 이렇게 놔봅시다. C2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C2는 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C2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외부에서 이렇게 도는 C2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외부에 존재하는 C2. 로우 값이 처음에는 B보다 작았다가 이번에는 B보다 큰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H는 어떻게 표현돼요? H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H와 DL은 모두 같아요. DL 벡터도 똑같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뭐였죠? 여기서
C2를 기준으로 해서 C2 경로에서 H를 우리가 선적분한 결과가 총 전류와 같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거의 결과가 총 전류가 얼마 되죠? 이 내부에 흐르는 이 전체 C2 경로 내부에 있는 흐르는 전체 전류는 얼마야? 여기를 지난 전류겠죠. 그래서 총 전류는 I가 될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H와 DL을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는 거야? H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통형 좌표기에서 파이 방향으로 위에서 바라본 거니까 파이 방향으로 지금 존재하죠. 나머지 방향의 성분들은 존재하지 않고 파이 방향의 벡터만 존재합니다. DL도 마찬가지죠. DL 벡터 어떻게 되죠? DL 벡터 여기서 DL 벡터라는 게 뭐예요? C2 경로에서의 미소 길이 벡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미소 길이 벡터. 역시 방향이 똑같죠. 방향이 이렇게 DL 벡터 방향이 역시 원통형 좌표계에서의 접선 방향 똑같습니다. DL 파이 벡터고요. 역시 DL 얘는 어떻게 구해주죠? 요거랑 똑같았죠? 원통형 좌표계를 표현하면 로우 D파이로 바뀐다 그랬어요. 요거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의 길이는 요 직선의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를 로우 D파이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좌변은 어떻게 되죠? 좌변은 요 C2만 C1으로 바뀌었고 다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좌변은 2파이 로우 H 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H2도 지금 우리가 로우라고 놨으니까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죠?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H 파이는 뭐가 되죠? H 파이는 우리가 2파이 로우분의 I가 되고요. 그래서 H 벡터는 2파이 로우분의 I를 단위 성분으로 가지는 파이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H파이는 2파이 로우분의 전류 I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H 벡터는 이 성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2파이 로우분의 I의 파이 벡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로우 값이 B보다 클 때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 H 벡터는 내부와 외부에서 각각 다른데요. 어떻게 주어지죠?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로우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자개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다 상수고 B값, I값 다 상수라고 하면 위치에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점점 로우 값이 커져서 밖으로 도선의 바깥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중심에서부터 점점 자개가 커집니다. 로우에 비례해서 커지죠. 그러다가 밖으로 완전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로우 값이 B보다 커져서 점점 밖으로 나오면서 로우의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면 로우 H파이의 크기를 확인해 보면 0이라고 하면 0이면 중심이죠. 중심에서 우리가 반지름 B까지 올 때는 로우 값이 반지름 B까지 올 때는 점점 직선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B가 되면 어떻게 되죠? 2파이 B분의 I라는 값으로 이 지점까지 증가합니다. 맞죠? 그래서 로우 값이 B일 때 역시 똑같이 이 외부에서도 2파이 B분의 I 외부에서도 정확하게 이 값이랑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로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H파이의 크기가 반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증가했다가 왜 증가하죠? 증가하는 이유는 각각의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가 대칭적으로 만들어준 폐경로가 둘러싼 전류의 양이 증가하죠. 이 안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증가하니까 이 지점에서의 자개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자개 양은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의 양과 비례할 테니까. 그리고 밖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제 밖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부에 존재하는 전류의 양은 똑같을 때 근데 그 곳에서부터의 거리가 늘어나죠. 로우만 늘어나니까 그렇죠. 거리가 늘어나니까 점점 H의 크기는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우리가 얘기하는 도선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가 흐를 때 결과예요. 이해되시죠? 책의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B값이 도선이 그냥 도선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직선 도선인데 두께가 0으로 굉장히 얇은 도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항상 이렇게 주어지겠죠. 항상 외부만 존재하니까 B값이 0으로 주어졌을 때는 항상 이렇게 줄어들기만 하겠죠. 그 값으로 줄어들기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예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다른 예제 하나는 이제 표면 전류가 흐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도선이 있는데 도선이 균일하게 흐르는 전류가 I였고요. 이번에는 역시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B로 이런 도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도선의 표면에만 전류가 흐를 때 표면에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우리가 자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표면 전류가 이때 흐르는 표면 전류를 우리가 이 전체 흐르는 표면 전류가 이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 전체 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할 때 이거의 표면 전류 밀도로 표현할 거예요. 이 전류 밀도는 길이에 대한 전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면적에 대한 전류 밀도 J와는 달라요.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이 면적에 대해서, 이 길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면을 지나는 게 아니라 표면에만 지나가니까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이 테두리로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테두리로만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크기를 우리가 JS라고 하고요. 방향은 어떤 방향? Z축 방향이겠죠. 그래서 Z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전류는 면 전류 밀도니까 우리가 전체 전류 암페어에다가 길이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을 지나가는 전류의 총량을 이 전체 둘레의 길이로 나눠주면 이 하나의 지점에서 지나가는 전류의 밀도가 나오겠죠. 방향은 Z축 방향이 될 것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암페어 법칙으로 자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개를 역시 B, 이 도선의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겠죠. 도선의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선의 내부에서는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부의 자개는 구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내부에서 로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우리가 C1 역시 똑같죠. C1의 H 벡터의 DL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전류인데 I1인데 I1 값이 얼마예요? 이 내부에서는 전류값이 그러니까 C1을 우리가 C1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C1이라고 하면 C1 내부를 지나는 총 전류의 양은 얼마죠? 그게 I1이죠? 얼마예요? 네. 도선의 표면만 전류가 흐르니까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H벡터의 크기도 뭐가 되겠어요? H벡터를 어떤 값이 주어져도 전체 어떻게 되죠? 선적분의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H벡터는 이 내부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H벡터가 0이 됩니다. H벡터의 크기가 0이 되죠. 왜냐하면 H벡터가 이 지점에서 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크기는 다 똑같을 거고 방향은 다 파이 방향인데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H 파이 방향으로만 다 존재하고 그 방향으로 접근해 준 거잖아요. 방향이 C1 방향이 이렇게 접근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접근해 준 것 자체가 0이 나오려면 결국 H 자체가 모두 어떤 지점에서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기해서
표면에만 이렇게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면 내부의 어떤 점에서도 자개가 옆에서 전류가 막 흐르고 있는데 드럼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드럼통의 바깥쪽에 전류가 막 흐르고 있어도 여기서는 나침판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드럼통처럼 이렇게 원통형의 바깥쪽에만 도선이 만약에 존재하고 그 안에다가 나침판을 넣는다. 그럼 전류를 아무리 큰 걸 통과시켜도 나침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다음 이제 우리가 외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되나? 외부에서는 우리가 로우 값이 B보다 큰 경우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C2를 보면 되겠죠. C2에 대해서 H 벡터, DL 벡터 두 개의 선적분을 내적의 선적분을 해주면 전체 흐르는 전류 I가 나오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C2를 이번에는 어떻게 나요? C2를 이렇게 놓겠죠. C2를 이렇게 놓으면 이 값을 우리가 C2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나오는 이런 선경로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죠. 이 도선을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 전체의 양은 뭐가 되겠어요? 전류의 양은 뭐랑 똑같죠? 표면 전류 전체를 이 전체의 표면 전류는 미터당 주어지는 전류의 밀도니까 전류는 어떻게 구해줘요? 전류 밀도를 선으로 선적분해 주면 되겠죠. 전체 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표면 전류가 균일하게 이렇게 흐르니까 전체 둘레 길이가 얼마죠? 이 둘레가 2파이 B죠? 원의 반지름이 지금 B였으니까 원 전체 둘레는 2파이 B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2파이 B 곱하기 표면 전류의 크기 JS 표면 전류 밀도의 크기 표면 전류 밀도죠. 그거니까 우리가 길이를 곱해주면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니까 그죠? 전류 밀도에는 암페어 퍼 미터도 있고요. 암페어 퍼 미터 제곱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는 면적당 전류 밀도예요. 얘는 길이당 전류 밀도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전체 둘레의 길이에다가 하나의 지점에서 지나가는 전류 밀도 JS를 곱해주면 전체 흐르는 전류 I가 나오겠죠. 좌변은 뭐였어요? 여기 좌변은 뭐였죠? 이 좌변은 앞에 거랑 똑같죠? 2파이 로 H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2파이 로 H 파이는 2파이 B JS가 주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H 파이는 뭐가 됩니까? H 파이는 나눠주면 2파이는 없어지고요. 로우분의 B가 되겠죠. 로우분의 B 이렇게 주어지고요. JS가 곱해진 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H 벡터는 우리가 로우분의 B JS 면전류 밀도의 크기 그 다음에 파이 벡터 이렇게 파이 벡터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똑같죠? 반비례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그런 H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H 값이 B일 때는 이 값이 없어져서 JS 값 B보다 클 때, B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이 값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암페어 법칙 어떻게 적용하는지 두 개의 문제를 봤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거보다 조금 간단한 문제도 있고요. 약간 복잡한 예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를 책에 있는 예제들을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요걸 직접 적용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실제로 암페어 법칙을 적용해서 풀고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여러분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문제 풀 때 책에 있는 걸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벡터하고 스칼라 값하고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책에서 보면 폰트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벡터하고 스칼라의 값을 구분하는 걸 요 연습 문제 우리가 풀어본 걸 보면서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예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반드시 하시고
반드시 그 방법들을 마스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